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신지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벤트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떤 그렇죠.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셀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큰 호흡에서 봤을 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섹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근데 이 세 가지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인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한 주가 됐을 텐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번 되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자동차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관세 유예가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넓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금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채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국채금리가 많이 하향된 상황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좋은 쪽이 어디냐면 중화권과 유럽 쪽이거든요. 이 국가들의 주가 흐름이 왜 좋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광의 통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시장에 지금 광의 통화와 그리고 협의 통화 M1이 있는데 M1 쪽에 대한 지금 자금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럽 쪽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자금들이 자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인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화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죠.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스탠스를 미국과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중화권이나 유럽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차치하고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 네. 중화권과 우리나라가 미증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시각은 동일하십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 주신 건데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원체 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의 쉼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네. 나오고 나서 한 차례 흔들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죠. 마이크론은 마이크론이죠. 네. 지난주에 그 시간외 그러니까 장전 거래에서 마이크론이 좀 올라와가지고 살짝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막상 개장하고 나서 종가를 기준으로 봤더니만 마이너스 8%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풍향계라는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마이크론이 많이 이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 주는데 네. 매출은 잘 나왔지만 수익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향후에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마이크론이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마이크론이 8% 밀렸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6%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마이크론이 어쨌든 이 두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물론 HBM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는 우세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과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체크할 때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8% 밀렸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이크론의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M7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양보를 해서 마이크론과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3위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1, 2위지만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팔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마이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 내용이 작년 말부터 나왔거든요. 올해 6월 달부터 올해 9월 달부터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 말에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서 뭐 우리나라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 현재 구간 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타 매매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비중을 많이 넣어서 단타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좀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려보자면 아니 그러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크게 밀린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도 HBM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레포트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접하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HBM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HBM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을 후공정단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투자가 많이 됐었던 HBM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투자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던 전공정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현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접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업황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주가의 흐름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업황이라든지 제가 지금 분석드리는 내용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전공정 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용인 쪽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가동률이 피크를 찍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시기가 2027년도 정도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장비 반입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뭐 딥시크가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HBM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D램이라든지 낸드, 우리가 DDR4라든지 DDR5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그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전공정 쪽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 오늘 그래서 보시면 뭐 PSK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네. 반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미 다 말해주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매매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서 전공정단이 조금 더 매력 있다, PSK까지 종목 언급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표님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한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달린다는 표현도 뭐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상호 관세 날짜는 4월 2일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때일지 긍정적이세요? 네, 일단 저는 현대기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좋아하는데 매수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시면 SL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SL도 그렇고요.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오늘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현대와 같이 진출을 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현대 기아가 좋았을 때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오는 것이 전 나쁘진 않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자동차주를 볼 때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 외의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동차가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량이요? 있거든요.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있죠. 우리가 뭐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 우리가 하드 데이터가 있고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심리 지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데이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소비를 하지 않겠다. 내가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네. 현대가 아무리 관세 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판매량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도 뚜렷합니다. 네. 게다가 오늘도 뭐 레포트 몇 개 읽어보니까 뭐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이 관세만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매매하겠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네.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량도 잘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긴 호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차례 이야기 주셨던 그죠. 종목이었어요. 한 반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캐니스터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거든요. 캐니스터와 그리고 뭐 필러넥이나 의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단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 머물러 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순이익이 200억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이 레벨단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지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주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부품주가 나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구매 여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를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이나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나눠놓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멀리 보고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품이 좀 더 매력 있다. 코리아 FT 현재도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찝어주셨기 때문에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큰 섹터들 이야기를 다 해보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네. 뭐 원체 학회도 많고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섹터들 중에서 저는 사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피하거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엔터가 많이 밀렸을 때 네. 엔터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 쪽에다가 큰 기술 수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더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알테오젠도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또 HLB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노트북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명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죠?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요건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가 매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뭐 올해에도 뭐 2번이나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불안감이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바뀐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암암리에 뭐 이게 어쨌든 중국의 항소제약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미국 쪽에서 딴지를 건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HLB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LB는 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알테오젠입니다. 우리가 대장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죠. 우리가 요거 이제 ADC라고 해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가 흐름이 살짝 꺾여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요 기업도 이제 이번에 임상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도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진 않아요. 네. 물론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작년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뭐 펩트론도 한번 봐볼까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오히려 펩트론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느 정도 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은 뉴스를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꺾였다라는 것은 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자,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좀 더 하방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었던 기업. 제가 가장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이런 듀켄바이오 같은 기업입니다. 듀켄바이오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보시면 파미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FDA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네이처셀에 붙으면서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점 상한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작년에 시장에 많이 부각됐었던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올해에는 보시다시피 줄기세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죠. 물론 첨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이처셀도 급등이 나왔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래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장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던 기업. 메디포스트 오늘 13%가 올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성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RPT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보다 올해는 줄기세포라든지 RPT, 방사성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좀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 많이 해두셨을 텐데 네. 그런 종목들보다 올해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거나 종목을 좀 교체해보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새로 움직이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인 뷰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의 종목도 받아볼 텐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져오셨네요.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종목을 하나 가져왔죠. 네. 바로 휴메딕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의료기기 쪽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쪽에 대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가만 보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쪽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관점이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APR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었기 때문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도 이 필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이런 올해에는 수익 다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를 통한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휴메딕스 같은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동종업체들의 PER이 평균적으로 20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4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4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7,000원대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휴메딕스 받았고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